자, 오늘은 자아심리학. 네. 한국의 정신과 의사들, 미국에서 정식 트레이닝을 받고 국제적으로 공인된 분석가들이 한 6명 정도 이제 있어요. 이제서야 한 10년 전부터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그분들이 모두 자아심리학자들이라고 보면 돼. 의사들로서 정신분석학에 입문한 사람들, 대부분이 자아심리학자라고 보시면 돼요. 한 193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국제정신분석학회에 주류를 이룬 그런 학파예요. 그런데 1970년부터 좀 문화가 엄청 변했어요. 사실 60년대 중반부터 변했거든요, 세계 문화가. 그래서 오늘날은 자아심리학파로 분류되는 그 전통의 사람들이 국제정신분석학회 한 50%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직도 메이저죠. 메이저인데 이 양반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걸로 사람을 판단, 진단, 또 병인 탐색, 치료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 자아심리학의 범위는 30년대부터 오늘날까지 메이저 학파이기 때문에 이론들이 되게 다양해요. 정신과 의사는 이것만 10년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 뿌리는 프로이드의 후기 정신구조 모델, 소위 이제 구조 모델이라고 얘기를 해요. 구조 모델 또는 역동적 정신구조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기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이 이론을 여러분이 잘 익히시면은 현실에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사람을 볼 때 어떤 것을 중요시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아주 일관된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을 해줘요. 자아심리학자들이 정신분석학사에 미친 중요한 영향이 있는데, 그게 이제 인간에 대한 진단을 하는데 상당히 디테일한 진단을 분류하는데 크게 공헌을 했어요. 그 디테일한 분류가 구체적으로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자아심리학파 이전에는 인간을 볼 때 정신분석가들이 프로이드 학파죠. 보통의 건강한 정상인, 그리고 신경증자, 그 다음에 정신증자, 이렇게 구분했어. 어렵지 않죠? 심플하지? 정신증으로 분류되는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겠죠? 정신증은 정신분열증, 편집증, 조울증, 주로 이제 3가지인데, 그것에 엄격하게 해당하는 사람들은 인구수가 그렇게 프로테이지가 높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신경증이냐, 그냥 보통의 건강한 사람이냐, 이 포인트를 뒀는데, 자아심리학자들에 의해서 이 진단 기준이 바뀌었어. 다 이유가 있는 건데, 요새는 방어기제하고 연관해서 이것도 이해를 해야 되거든. 주로 방어기제를 중심으로 사람을 보는 진단이 바뀌었는데, 이 3가지를 구분을 해두시면 좋아요. 하나는 억압, 부인, 분열, 그리고 또는 배제, 디나이얼, 스플리팅, 포클로저, 리프레션. 자, 이게 억압과 연관해서 억압을 주로 많이 하는, 억압이 작동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억압이라고 하는 것은 금지된 욕망에 대한 억압이에요. 억압할 때. 그리고 본능욕동에 대한 억압할 때. 본능욕동, 그리고 금지된 욕망. 이것을
늘 억압하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 신경증. 신경증? 또? 유부남. 유부남? 정말 정신분석에 도움 많이 되는군요. 오케이. 그렇게 가면 돼요. 딱 떠오르면 딱 표현하면 공부하는 게 진짜 도움 돼요. 오케이. 또, 네. 목사님. 오케이. 또, 네, 뭐, 저자가 강한 사람. 어떤 사람 저자가 강한 사람? 규칙을 중요시하는 사람. 오케이. 뭐 표현 잘했어요. 오케이. 규칙을 중요시하는 사람. 뭐, 대충 많이 떠오르시겠죠? 네. 오케이. 좋아요. 그렇다면, 억압하는 사람들은 어떤, 정신성이 어떻게 느끼세요, 여러분들? 억압 방어가 이 사람의 정신 인격 구조의 주 구조를 이루고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 깜깜해요. 깜깜?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정신 건강이 좋다는 거야, 나쁘다는 거야? 나빠요. 나빠요. 나빠. 어떻게 나빠? 너무 억압을 많이 하면은 내면의 얘기를 들어주지 않으니까 되게 스트레스가 받아요. 오케이, 좋아요. 놀이 치료 하시는 분이 역시 다르구나. 언제 나중에 치료 좀 해주세요. 나도 좀 놀이를 제대로 억압을 좀 완화시키고 싶다. 오케이, 좋아요. 여기서 이제 분류하는 기준은 억압이 너무 심한 사람과 억압이 적절한 사람. 오케이? 일단 이 사람의 인격 구조의 주 방어 구조가 억압이다. 이렇게 되면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보통의 건강한 사람과 신경증자 이렇게 분류. 오케이? 네. 억압이 주 방어 기제인 사람이 예전에는 건강한 사람과 신경증자하고 이렇게 선이 딱 거졌잖아. 거졌었거든? 근데 이제는 억압이 주 방어 기제인 사람은 보통의 건강한 사람과 신경증자. 경계선이 별로 없어. 그래서 프로이드 때는 신경증자는 치료의 대상이었는데 자아심리학에서는 자아의 발달에 있어서 성숙한 방어 기제를 갖고 있는 사람. 오케이? 보통의 건강한 사람, 그다음에 신경증. 여기에 큰 이게 없어. 자, 그다음에 디나이얼을 많이 하는 사람. 자, 이 사람을 볼 때 이제 디나이얼, 방어 기제로 봐요. 이 자아심리학에서. 디나이얼을 많이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이런 사람하고 교제할 때 여러분이 조심할 게 있어요. 디나이얼을 많이 하는 사람은 자기한테 골치 아프고 자기한테 자기의 단점과 연관된 부분은 자각을 하지 않아. 자기가 한테 좋은 것만 기억하고 좋은 것만 지각이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무슨 말을 할 때 이 사람 말을 여러분은 어떻게 들어야 될까? 이 사람은 자신의 단점은 잘 얘기하지 않아. 자신의 장점만 얘기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얘기하고 자기가 싫어하는 건 얘기하고 듣고 싶어 하지도 않아. 과거에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자기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거는 디나이얼을 해. 오케이? 억압이 주 기제인 사람들은 사실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거든. 신경증의 전문가는 프로이드가 여전히 살아있거든. 프로이드 기법, 프로이드 이론, 프로이드 학파로 신경증 치료는 여전히 가장 정통 이론이야. 그럼 여기서 자아심리학이 뭐가 플러스 시킨 게 뭐냐? 정신분석 역사에. 이 부분을 디테일하게 발달시켰어. 오케이? 나아가서 이쪽까지도 이제 어느 정도 커버를. 그래서 정신분석이 신경증 치료 학문이었는데 이 자아심리학에 의해서 이 분야까지 확장이 됐어. 그래서 자아심리학 그 역사적 공헌은 대단해. 자, 저기 뭐가 있는가? 자아심리학이 부각되게 된 시대적 어떤 환경적 원인 다 여러분 새로운 학문 조류가 나올 때는
다 시대적 환경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자아심리학이 그 발달하게 된 시대적 환경 요인은 유럽의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 그 주 원인이었어요.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플러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유럽은 그야말로 전성기였어요.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 여러 가지 물자를 그냥 이렇게 끌어들여갖고 오랜 기간 전쟁 없이 아주 풍성한 생활을 누리다 전성기였어요. 이 풍성한 시기에 문제되는 건 뭘까? 아까 한 분이 딱 단어 하나로 딱 얘기했어. 욕망의 문제지. 이 풍성할 때. 그런데 이 욕망의 문제 안타깝게도 그 당시 유럽에는 기독교가 90%야. 그 종교적인 교리에 특히 성욕에 대한 억압이 심했던 시대. 이런 풍성한 막 환경이 돼도 머리는 많이 깨이고 막 자유롭게 살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그 문화적인 그 종교적인 금욕주의 문화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과도한 종교적 금욕과 억압으로 인해서 생긴 증상이 신경증인 거예요. 프로이드가 신경증자들을 이렇게 보면서 카우치 분석을 해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야. 인생을 그 황금기, 전성기 전혀 누리지를 못하고 즐기지를 못하는 거야. 즐기지 못하는 것은 가장 큰 그게 이제 성이죠. 그래서 인생을 너무 즐기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내가 해방감을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신경증 원인을 세세히 규명을 해서 신경증자들을 이제 구원하는데 이제 평생을 종사해야지 이렇게 마음먹고 이론을 세웠거든. 그 이론의 대표적인 게 유아성형론이에요. 유아성형론에 이제 오디푸스 컴플렉스도 있고 여러 가지. 근데 1차 세계대전이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딱 벌어지니까 세계를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현재 인간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지금 우리나라에 만약에 6.25 전쟁 같은 게 딱 벌어졌다고 생각해봐. 그래서 얘네도 1차 세계대전도 3년이고 2차 세계대전도 한 3년 이렇게 됐거든. 전쟁 딱 벌어졌다고 생각해봐. 그래서 막 가까운 사람이 막 죽고 막 나도 막 완전히 공포 상태에 막 팔다리 하나 잃고 그럼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 예전하고 똑같이 보일까? 네, 딱 그런 상황이에요. 어떻게 전쟁이 3년씩이나 이렇게 긴장스럽게 그래서 그 전쟁을 체험하고 나서 인간에 대한 이해도 달라졌어. 야, 억압된 욕망을 해소시켜서 인생을 좀 더 낙이 있게 만드는 그거보다 더 근원적인 문제가 있구나. 이 어마어마한 재난이 일어난 원인이 무엇인가? 이제 파괴욕동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한테 근원적인 것이고, 이 파괴욕동은 전쟁 속에서 그 당대 유명한 학자들 모두 전부 다 히틀러에 동조를 했고, 막 이게 도대체 어떻게 설명이 되냐? 그리고 전쟁 나가면 그냥 죽이게 돼 있어. 학자도 나도 전쟁 나가면 죽여야 되고, 한 사람 두 사람 죽이게 되면 막 도덕의 이름으로 조국의 이름으로 막 수백 명도 죽여야 돼. 막. 근데 도대체 이 파괴욕동, 인류 차원의 이 파괴욕동이 무엇으로 나온 건가? 그랬을 때 죽음 받는 파괴욕동 이론을 내세우면서 부각됐던 게, 야, 성욕은 양반이구나. 성욕보다 더 무시무시한 파괴욕동이고, 성욕 플러스 파괴욕동,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해야지 온전히 다스릴 수 있는가. 그래서 그거를 다스리는 기능에 주목하다 보니까 자아라고 하는 게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프로이드가 그 1923년이니까 44살에 63, 67살에 이 인간을 보는
새로운 눈을 의식, 정신, 의식에서. 이게 우리 인간, 이게 자아심리학이 이걸로 프로이드의 이 구조 모델로 내담자가 오면 내담자를 딱 진단을 하고 처방을 하고 치료를 해. 이게 너무 중요해. 이것이 갖고 있는 걸 간단하게만 얘기했죠. 인간의 정신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세 가지로 구조되어 있어. 하나는 본능욕동이 들고 있는 이드가 있어. 여기 처음에는 성욕동을 강조했는데 나중에 파괴욕동 결정하고 나서 파괴욕동. 이거 파괴욕동이라는 말을 이 사람 죽음욕동으로 했지만 자아심리학자는 죽음욕동이라는 말은 의학자로서 과학의 언어로 쓸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공격성 파괴욕동 이렇게 써요. 이 안에서 이 본능욕동이 막 들끓는데 이것이 막 솟아나와서 막 바깥 세계로 막 그 분출을 하려고 들어요. 그럼 뭐 거기에 각종 폭력 또는 뭐 성폭력 뭐 여러 가지 뭐 살인, 강도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겠죠. 예. 근데 이거를 이렇게 되면 이 개체도 멸망하고 이 개체가 속해 있는 집단도 멸망해, 사회도 멸망. 그래서 이거를 통제하는 기능이 에고라고 하는 게 이제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분출했다. 이제 딸도 맞고, 막 야단도 맞고, 매도 맞고, 막 그러면서 가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지 내가 즐길 수도 있고 안전하게도 살 수 있고 이거 두 가지를 다 어떻게 하지? 하면서 서서히 조금씩 자라나는 게 자아라고 하는 거예요. 자아의 제1 목적은 유기체의 안전한 보존이에요. 유기체의 안전한 보존이라는 말 속에는 여러 가지가 함축되어 있으니까 그거 이제 서서히 이제 의미합시다. 안전한 보존을 하려면 일단 여기서 딱 보세요. 유기체를 안전하게 보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로 뭐 이건 뭐 책을 몇 권 써야 되는데 유기체 안전. 하나는 내 몸만 현실 원칙으로 이 유기체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요구를 해대고 요구를 안 들어주면 심판을 하고 처벌을 하는 냉엄 유기세계. 요즘 우리나라 한국이라는 나라는 한국 5천년 역사상 가장 그야말로 안전하고 가장 그 풍요로운 시대라고 생각하면 돼. 끊임없이 전쟁에 시달리고 보호받지 못했던 역사. 그래서 이렇게 좋은 시기가 없어요. 근데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거든. 프로이드 당시만 해도 냉엄했어. 아주 이 외부 세계에 대해서 유기체를 안전하게 보존하려면 외부 세계에 대해서 제대로 정보 인식을 해야 되죠. 외부 세계가 나한테 요구하는 그게 뭘까? 이걸 모르고 반응하다가 그대로 당하는 거지. 오늘날 같이 이렇게 안전하게 생각하면 안 돼. 예전에 그냥 한 번 당하면 이렇게 돼. 끝나. 인생이. 그래서 외부 세계에 대해서 객관적인 검증 능력을 갖고 있어야 돼.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저렇구나. 라고 객관적 인식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되고, 나아가서 내부에 들끓는 이 욕동을 통제하는 욕동 통제 능력을 갖고 있어야 돼. 즉 내부의 정신 안정과 외부 세계에 대한 대처. 이 두 가지야. 이 두 가지만 되면 유기체가 안전하게 보존될 수 있어. 주어진 수명을 잘 누릴 수가 있어. 그런데 이 내부적 상황을 잘 다스리고 외부 세계에 열심히 대처하고, 이거 말이 쉽지. 그쵸? 요새 언론에 막 등장하고 있는 게 외부 세계 잘 대처했는데 내부 세계를 다스리는 게 간단치 않아서 막 추락하는 일들이 되게 많잖아. 이게 외부 세계 정체가 뭐냐? 라고 했을 때, 자, 뭐 복잡하지 않아요. 두 가지는 기억하면 돼요. 하나는 심지어 잠자는 시간에 인간인 이상 이게 계속 될 걸 믿고 있다. 선배들 만나면 그 사람들 나이가 다 70이래 가령. 이 사람들이 만나면 내가 정신분석을 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 욕구를 어떻게 해소하지? 이런 얘기. 나이를 먹어도 욕구에서는 계속 남는 거야. 자, 이게 계속해서 문제가 돼.
근데 이걸 제대로 통제 안 하면 안 돼. 근데 이게 너무 강하니까 이거 너무 만족을 안 시켜도 문제가 생겨. 이랬을 때 자아가 이걸 좀 충족시켜주는 쪽으로 갈까 할 때 슈퍼에고가 작동해요. 이게 소위 말해서 심판자예요. 이게 도덕적 심판자. 그래가지고 너 이 욕구에 네가 지면은 넌 끝장이야. 너는 인간도 아니야. 넌 쓰레기야. 뭐 하면서 막 네가 그러고도 뭐 인간이야. 막 심판을 해. 그래서 이 에고는 이드의 욕구를 안 들어줘도 이 사람이 문제가 되고 너무 많이 들어주려고 해도 문제가 되고 이 초자는 이드의 욕구에 자아가 지려고 할 때마다 가혹한 너 그런 짓 하고 네가 무사할 줄 알아? 넌 평생 XX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리고 외부 세계는 한 번만 삐끗하면 잘 나가는 사람이 막 추락하지. 이 세 가지 서로 다른 요구들이 다 달라. 이 요구와 이 요구는 아주 다르겠죠. 이 요구도 되게 이질적이거든. 이 세 가지가 요구 컬러가 달라. 조화되기 어려워. 이래서 이 서로 다른 요구들을 주체적으로 소화해가지고 현명하게 종합해서 시시때때 상황에 맞게 현명하게 판단을 해야 돼. 대외적 판단도 현명하게 해야 되고 대내적인 판단도 현명하게 해야 돼. 이 기능을 하는 너무 과도한 임무가 주어진 게 자아예요. 그래서 자아심리학에서는 이게 그 사람의 이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 이걸로 사람을 판단해. 쭉 봤을 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여러분도 놀이실 하는 분들 다른 사람 모든 사람이 놀이실 할 수 없잖아. 그쪽에는 또 전문가 있는 거. 또 어떤 스포츠 하는 사람은 어떤 스포츠 전문가, 그림 그리는 사람은 그림 전문가 있는 거. 이 사람은 이걸로 인간을 딱 볼 때 시구서. 저 사람의 인격 발전이 이 정도군. 저 사람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나아가다가 어느 정도에서 좌절을 겪겠군. 이걸 딱 봐. 자, 일단 심플하게 이 정도로. 전달됐어요? 네. 근데 이것은 이제 주목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갈등이에요. 이 요구는 너무 가혹해. 초자의 요구는 엄청 가혹해. 이게 요즘은 그래도 좀 덜 가혹한데 프로이드 시대나 또는 그 이전에 중세 시대에 있을 때는 음탕한 금지된 욕망을 생각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인간이 아니야 해가지고 막 스스로 병들어서 죽고 그래. 뭐 이러저런 병이 막 나. 요새는 뭐 사회적 방송에서 공인된 에피소드들이 너무 많으니까 난 저거보다 약한 생각하고 뭐 내 행동은 저거보다 뭐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초자 감도가 되게 많이 부드러워지지. 예전에는 여러분 상상도 못할 정도예요. 그리고 이 갈등의 종류에는 이 이드 내부에서 이런 욕구가 있고 이런 욕구가 있어요. 가령 성 욕구가 있고 또 권력 욕구가 있고 그다음에 그 공격 욕구가 있고 이 욕구들 간에도 서로 어떤 게 1순위냐 2순위냐에 다투는 문제가 있어. 오케이? 성을 먼저 채울 것인가, 뭐 분노 복수를 먼저 발산할 것인가, 너는 권력을 뭐 할 것인가, 여러 가지. 그래서 이드들 사이에도 갈등이 있어. 그 다음에 이드와 에고 사이의 갈등, 또는 슈퍼 에고와 에고, 이게 다 갈등이야. 외부 현실 세계와의 갈등, 이거는 뭐 건강한 당연한 갈등이지. 자, 그래서 이 고독한 영웅과 같은 존재가 인간이라는 존재는 서로 다른 요구들을 스스로 소화해 나가면서 유기체를 안전하게 보존하면서 현실 세계에서 대단한 뭔가를 이뤄내고 초자의 요구도 들어주고 이드도 그런 누구보다 멋지게 한번 만족시키는 그런 삶을 사는 현실 세계에서 처벌받지 않는 명예로운 방식으로 누리는
뭐 여러 가지 상상과 능력이 이제 다른 거야. 자아심리학의 발생과 발달 과정. 프로이드의 후기관심.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전에 이제 성욕동, 리비도가 저 사람 리비도 발달 정도가 이게 구강기야, 항문기야, 남문기야, 뭐 어디에 고착돼 있어? 그 사람의 그 캐릭터에 성욕동이 이거 너무 어감이 많이 됐네. 뭐 이런 것을 주로 좀 많이 했었는데 이 전쟁을 겪고 난 다음에 이제 공격적 파괴 등의 엄청난 이 섬뜩한 위력을 작용해가지고 그것에 대하는 자아의 역할에 대단히 가치롭게 주목하게 된 거예요. 1차 세계대전이라는 게 소위 말하는 그 개인사를 보면 인간이 살다가 겪게 되는 충격들인 거예요. 충격을 겪게 되면은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인류사적 차원은 개인사적 차원하고 되게 비슷한 점이 많아. 사람이 살다가 보면 편안한 전성기도 있고 충격받는 시기도 있고 뜻밖의 충격을 겪을 때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충격을 겪을 때 믿을 것 자아밖에 없어요. 자아심리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오늘은 내가 자아심리학 입장에서만 얘기해 줄 거예요. 험난한 이 세상에 나를 영원히 지켜줄 유일하게 믿을 건 자아밖에 없다. 자아에는 활동들이 되게 많아요. 내가 그 실력을 존중하는 어떤 국제 분석가가 한테 자아의 기능은 너무 현실 적응 능력만 강조하고 이게 좀 너무 나이브하지 않습니까? 현실에 적응을 잘하고 성공한 사람들이 적응력이 주로 잘 많은데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반드시 건강한 사람입니까? 적응 능력으로 사람을 보는데 이 선생님 정말 너무 착각하시군요. 공부 좀 더 하세요. 자아의 기능에는 저희들이 10년 동안 공부할 만큼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러는 거야. 그 얘기를 딱 할 때 내가 실수했구나. 자아의 기능이 되게 많은데 내가 책에서 몇 구절을 읽고 괜히 함부로 판단했구나. 이런 거야. 자아가 하는 일이 되게 많아. 이 사람들이 이걸 10년 동안 연구한 다음에 사람 볼 때 저 사람 자아 기능 곧바로 읽어내는 거야. 20분 이내에 진단, 처방, 입원까지 다 한다 그랬지. 자아 기능은 핵심은 유기체 안전한 보존이야. 그 중에 이제 되게 부각되는 게 방어예요, 방어. 방어는 이따 얘기했지만 여러분 각자 지금까지 잘 살고 있는 것 같으면 여러분 안에 방어 기제가 작동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방어 기제는 크게 외부 세계에 대한 방어하고 내부 세계에 대한